20일부터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춘천시의회 좋은 후보 선정 시민위원회가 오늘 춘천시청에서 좋은 후보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일은 진보당의 김병혁 후보, 정의당의 윤민섭 후보, 개혁신당 최태영 후보를 춘천시의회 좋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위는 도덕성과 공공성, 주민 주권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해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역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103만 9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76%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입니다. 1인당 지원금은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인 양구와 화천은 25만 원, 우대 지원 지역인 태백과 홍천 등 10개 시구는 20만 원입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구는 15만 원입니다. 각 시구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 아리백 에너지 자립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도와 춘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솔바우 마을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마을의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춘천시와 흰제군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소양강댐 지사에서 재난 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소양강댐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댐 상하류 취약지를 합동 조사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대피 등에 협력해 나갑니다. 또 춘천시와 수공은 다음 달 20일부터 석 달 동안 재해안전 지원반을 함께 운영합니다. 지난 2024년 대형 낙석으로 2년여간 운행을 중단해 온 정선 아리랑 열차가 오는 22일부터 운행이 재개됩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기존 노선과는 달리 제천에서 아우라지로 변경해 주말과 정선 5일 장날에 맞춰서 하루 1회 왕복 운행됩니다. 열차 운임은 제천에서 아우라지 기준 1,200원이며 중앙선과 충북선 탑승자는 제천역에서 환승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가 반도체 기업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에서 다음 달부터 7주 동안 무료로 이어집니다. 과정 수료생에게는 원주 반도체 전문 기업인 DS테크노에 우선 채용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폴리텍 대학은 이달 29일까지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KBS 춘천방송총국과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 송승용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근거해 KBS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KBS 1텔레비전과 KBS 강원 유튜브,
또 강원일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한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우상호입니다. 네, 다음은 제 왼쪽에 계시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각 순서마다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고요. 사회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후보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기조연설입니다. 이 순서는 각 후보자가 자신의 대표 사진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후보자의 인생과 후보자가 그리는 강원도의 미래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상호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의 도정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지난 4년간 2년 연속해서 강원도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유독 강원도와 대구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지사가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진태 후보는 도지사 시절에 200만 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지난 4년간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150만 명도 위험합니다. 매년 4천 명 가까운 청년들이 순유출됐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에 갔을 때 거기 청년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하고 있는데요. 저분이 지금 이장님이신데 저 이장님이 저 청년마을 만드는데 도의 지원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끌어안고 제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강원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지사를 바꿔야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저는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강원도를 바꿀 설계도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강원도가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태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머리가 이제 좀 많이 자랐죠. 이게 지난번 국회에서 삭발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완전히 잘라도 이상하고 조금 자라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삭발을 해야 되고 또 3년 전에는 천막 농성까지 해서 그 법을 지금 2번, 3번 고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제 머리 하나 잘랐다고 이게 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이 다 도와주신 덕분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우상호 후보께서 동서 고속철이 국비 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국회에서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참 깜짝 놀랐고요. 또 원주 홍제동 참 좀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께서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춘천 단계동에서 술을 먹었다. 원주 퇴계동에서 술을 먹었다는 말처럼 강원도민들에게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의리와 뚝심의 김진태, 진짜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토론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후보에게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두 후보께서는 강원도정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표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엔 김진태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강원도의 역사는 작년 4월 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진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년 4월 1일은 원주에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착공한 그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 강원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항상 부존 자원, 자연 환경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왔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산업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자리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이제 곧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SOC 여태까지 이 광역 그 교통망을 다 갖췄는데 이제는 격자로 촘촘하게 강원도 교통망을 다 갖춰 나가겠습니다. 춘천, 원주, 철도, 속초, 고성, 고속도로 이런 거 다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꿀 생활 밀착형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도민연금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여러분에게 그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4대 반값 시리즈라고 해서 반값 육아용품, 반값 농자재, 반값 어업자재, 반값 임자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립 파크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유류비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60세 이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상호 후보의 답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김진태 후보님은 주로 이제 뭘 쓰시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강원도의 도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강원도의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향후 4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아직 쭉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대기업의 첨단 분야들, 첨단 산업 분야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과는 제가 얘기가 꽤 진전된 곳이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첨단 산업에서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주로 강릉, 춘천, 원주 이런 도시 지역 인근에 이런 대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시는 관광객이 1억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돈을 좀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그리고 동해, 삼척 이 동해안 지역에 말이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서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돈을 좀 펑펑 써서 그 돈이 영동 지방에 좀 돌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산간 지역에도 또 최고의 관광 명소, 예를 들면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그런 관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을 청정에너지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청정에너지가 있어야 산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로 만든 물건만이 수출되는 시대가 옵니다. 강원도는 물, 바람, 햇볕이 넘칩니다.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긴장의 땅 접경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군사 규제를 풀어서 접경 지역이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우상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이 시간은 주제가 없는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사회자 대신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어느 한 후보가 혼자서 연속으로 5분 이상 발언을 할 경우에 사회자가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상대 후보에게 발언 시간을 넘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먼저 우상호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도권 토론 시간은 1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진태 후보님. 지난번 토론회 때 후보님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서고속철을 제가 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걸 반대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속기록을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속기록 다 보신 거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 기억이 잘 내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속기록을 바로 그 다음날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 후보님이 읽은 그 속기록 바로 위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사업은 대구공항 이전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또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도 다음 질의에서도 저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도 이 사업은 이건 동서고속화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업이고 또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당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재정사업, 즉 국비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발언한 것은 쏙 빼놓고 이 문제, 재정사업의 원칙이 왜 민자사업을 한다고 결정됐다가 일주일 만에 확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정부의 재정 준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꾸려면 그 바꾸는 이유를 만들면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 재정 국비 사업을 하는 걸 찬성하지만 이 바꾸는 방식이 일주일 만에 예를 들면 7월 6일 국토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적혀놓고 일주일 만에 재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휙가닥 바꾸면 됩니까? 국가 사업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날 황영철 의원이 찾아와서 형님 이 사업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찬성해. 나 이거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후보님은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분명 보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반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우리 후보께서 그 언론에다가 낸 그 한 장짜리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우 후보가 언론에다 푼 그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우 후보께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네. 찬성하는 소리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의 국책 사업 결정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왜 그 만서부터 이것도 왜 뺍니까? 아니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국책사업의 재정사업 기준을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꿀 그러니까 마저 네. 좀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업이라 찬성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안 나요. 바로 이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난번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국비로 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런 국책 사업을 할 때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일주일 만에 바꿀 수 있느냐. 바꿀 때는 그에 따른 별도의 회의도 열고 양평속도처럼 한꺼번에 바꾸면 됩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의 재정을 지출할 때는 재정을 지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국가 재정 사업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취지를 후보님, 바꾸시면 안 되죠. 후보님 그런데요. 그런데 그 민자로 가려는 방안이 있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된 것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국비 사업으로 된 것을 민자로 얘기를 하다니 왜 갑자기 국비 사업으로 바뀌었느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국비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왜 정부가 이런 걸 바꿀 때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느냐.
네.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걸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쓸 때는 제대로 된 설명과 절차를 잘 밟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그 뒤에도 후속 질의에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찬성하기 때문에 난 찬성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기 전에 다음 질문? 30초만 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내로 뭐 반대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뭐 합니까? 재정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바꿔서도 되느냐? 민자에서 국비로 바꿔서도 되느냐? 절차를 계속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요. 지금 이거 가지고 서로 지금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저 도민 여러분도 혼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제안 한번 해볼게요. 그때 우 후보께서 그 국회에서 발언한 영상이 한 5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다음 토론 때 그냥 틀어보면 어때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네? 아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네.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 지금 그거는 거절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절하기는 그거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보시려면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힘들게 바쁘신데 아, 여기서 예, 그냥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토론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네, 틀면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그럼 하실 겁니다. 기록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김진태 후보의 4년 전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지켜지지 않았는가를 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놓은 공약들이 앞으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8개의 주요 공약을 폐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본점 유치, 이게 춘천 지역이거든요. 이걸 불이행하셨죠. 원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이것도 사실 지금은 뭐 교육원 말씀하셨지만 공장은 유치하지 못했었단 말이죠. 세 번째, 강릉에 경포호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굉장히 주요 공약이거든요. 이것도 지키지 못하셨어요. 보면 주요 도시의 대표 공약들을 다 지키지 못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이 왜 떨어졌는가를 분석해 보면 결국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경포 국가정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경포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면 먼저 도가 지방정원으로 지정한 다음에 3년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줬냐 안 해줬냐 문제는 나중 문제고 경포 국가정원을 위해서 왜 미리 경포를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공약이신데. 경포요. 경포 그것은 네. 그 강릉 지역에서 우선순위에서 그거는 더 밀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먼저 지금 뭐가 하고 밀려요? 있습니다. 경포를 지방정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시나요? 국가정원은 국가가 하는 건데 지방정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도지사가 되셔서 안 하셨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밀린 건가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죠. 네네. 지방정원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먼저 그 강릉시에서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때 오래돼서 정확한 사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강릉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서 요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게 안 된 겁니다. 김용구 시장이 미룬 거네요. 도지사님이 미룬 게 아니라. 그게 김용구 하여튼 강릉시장이 미룬 거네요. 결국. 우리 저 후보님. 네. 이 강릉시정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정선에서 정선 군수가 적극적으로 한 가리왕산 국가정원을 더 좀 그거를 신경을 쓰고 이렇게 챙기고 다른 지역도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네. 3군데, 4군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강릉보다는 다른 지역을 먼저 하겠다 이 말씀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좀 강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공약은 아닙니다만 도지사 되셔가지고 테슬라 공장을 강릉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건 아마 권성동 의원과 김원규 시장하고 같이 하셨는데 테슬라 공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발표하신 게 11월 28일인데 그 다음에 3월 불과 4개월 후에 테슬라 공장은 멕시코로 갔어요. 4개월 만에. 아니 어떻게 4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모르고 그렇게 도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질문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 공장 유치에 실패하니까 이번 공약에는 현대차 공장을 가져오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같은 자동차 공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어이러니한 게 이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한 거는 4년 전에 이광재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후보님께서 토론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광재 후보가 현대차 이모빌리티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유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시는데 지금은 노조가 반발하지 않나 보죠? 노조를 만나보셨나요? 예, 저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한 7가지 질문을 하시고. 아니, 앞에 건 질문이 아니고 테슬라 거는 조금 제가 얘기하다 보면 또 끊으실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좀 답변할 기회를 네, 좀 네, 주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이란 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 공약 이행률이 지금 93.7%입니다. 그런데 93개 잘한 거는 다 얘기 안 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몇 개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완전히 무슨 뭐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공약 다 이행합니까? 예? 4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금방 또 그거 다 폐기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도권 토론 저한테기 때문에 대답만 하시면 되고 저한테 무조건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후보님께서 이행한 공약들도 있어요. 훌륭하게 일을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되게 대표 공약격이거든요. 테슬라 공장이라든가 또 현대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산업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표 공약을 보고 지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대표 공약을 이 다 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부분 다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야. 라는 문제에 연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차 공장,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 공장도 유치를 못했는데 현대차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현대차의 이 공장을 유치하려면 정의선 회장님은 만나보셨어요? 이전할 대상의 그 기업의 오너나 주요 책임자를 안 만나보고 이렇게 특정 회사 이름을 거명해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공약해도 되는 겁니까? 만나보셨나요? 제가 현대차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현대차라고 하셨는데? 현대차 그룹 거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또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전문 기업 그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대차 네. 제조 완성차 그 회사 말고도 부품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차 그러니까 부문이 네. 어쨌든 그것도 후보님 정의선 회장 같은 중요한 분들 아니면 정의선 회장이 아니어도 거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그룹의 임원은 좀 만나보시고 공약을 내걸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후보님은 뭐 아주 그 능력이 있으셔서 공약을 하나 내면은 뭐 그룹 회장도 다 만나서 전부 다 뭐 확답을 받고 공약을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공약은 이제 시작해서 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설계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이제 여자 만났는데 애 손잡으니까 애 언제 낳냐? 벌써 남자애냐 여자애냐? 이건 좀 너무 빠른 거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까? 아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현 가능성을 묻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김진태 후보님이 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은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본 접촉은 해놓고 아직은 반반인데 내가 도의사가 돼가 되면 100%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접촉도 안 하고 가져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우리 네. 우 후보님은 그냥 모든 분야에 큰 여러 가지 기업들을 그냥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는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주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편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되게 신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잘못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되니까 확실히 적어도 확률이 50% 이상 되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조만간 제가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투자 유치한 걸 발표할 겁니다. 근데 그건 그쪽에 최고위층에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찍어서 나는 이거 가져올래 그러면 상대방 그 본인들은 아니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유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허황한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삼성 반도체도 결국 데려오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쪽에서 꽤 결정권이 있는 분들과 좀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강원도가 왜 이것이 필요하고 당신들이 오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다고 자, 삼성- 말씀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있냐에 대한 검증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30초 남았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삼성 이제 포기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인지 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 삼성전자 달라고 막 저렇게 하는데 이제 슬슬 다 호남으로 보내려고 중부권 강원도는 그냥 다 포기하라. 이런 삼성전자 얘기입니까? 반도체는 지금 호남으로도 못 가고요. 이거는요. 예. 그 김문수 지사도 경기도에서 삼성 반도체 그거 유치할 때 6년 만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좀 기다려 잠시, 보십시오. 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체 제한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고향사랑 기부 제도라는 게 있죠, 우 후보님. 네. 우리 우 후보님은 강원도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셨나요? 기부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 철원에도 좀 하셨나요? 아직 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아직 기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래도 좀 그렇게 고향이고 그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나 철원에 대한 애정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좀 그런 것도 좀 고향사랑 기부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는 아쉬움은 있으시겠네요. 네, 네. 계속 바빠서 못 하셨나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철원에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때가 23년도 아마 1월일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철원 출신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이런 자리가 있을 줄을 뭐 제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냥 철원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 후보님 전에 보면 출향 인사를 너무 좀 박대한다. 출향 인사인데. 네. 근데 출향 인사분들은 그 고향사랑 기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처음 시작될 때 그 시군별로 막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경쟁도 좀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들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다 우리 가수 임지훈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홍보대사인데 그런 분까지 강원도 출신도 아닌데도 강원도에도 하셨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부모님 묘소하고 이건 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사실관계만 정말 좀 네, 궁금해서 말씀하십시오. 물어봅니다. 부모님 묘소하고 우리 후보 사시는 주택이 경기도 포천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부모님 묘와 단독주택이 포천 일동에 있나요? 네, 일동에 하여튼 길명리에 포천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모님 묘소 중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럼 아버님 묘소는 철원에 있던 것을 이장을 해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친척분이 인천에 사셔서 검단 쪽에 조그맣게 한 10몇 평짜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을 모셨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묘를 이장을 해야 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두 분을 합장하면서 포천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신 게 훨씬 먼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철원 쪽에 묘를 먼저 모셨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 한 평 살 돈이 없어서 그때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시 검단에 좋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그건 사실 좀 네, 그 저희가 가정사를 그때 평생 제 마음의 한이었죠. 그렇게 아버님 하는데요. 묘소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두 분을 같이 해서 포천에다가 모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철원에다 모실 수는 없었나요? 그때 사실 여기저기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되게 그때 이제 공원묘지는 제가 가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고 따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한 2, 3일 사이에 급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철원에는 마땅한 땅이 없고 주로 민가 옆이었어요, 땅이. 그래서
민가 옆에 있는 땅은 묘를 쓰면 그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철원에도 둘러봤다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자, 후보님. 할 수 없이 포천에 있는 좋습니다. 땅을 급하게 매입을 해서 거기에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우 후보님이 묘를 어디에 썼던 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뭐 포천 대한민국에 있는 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묻는 거는 이제 강원도지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강원도민으로서는 그 묘와 사는 집이 다 포천에 있으면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생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그 감정상 그렇게 느낄 수가 보통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아버지 어머니 묘 바로 옆에서 여생을 보내나요? 저는 저희 불행한 그 정도, 가정사이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묘까지 이렇게 파묘하듯이 물어보시는 건 좀 과도하신 거 아닌가? 파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왜 잘 또 하시다가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예. 거기다가 한 것이 글쎄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아니 묘도 부모님 묘도 모시고 거기다 주택도 지었으면 포천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저 후보님 네. 그 아들 또 결혼식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작년에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시키면서 국회에서 그때 결혼식을 했는데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지 몇 달 만에 국회에서 아들 결혼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거기에 그 계좌로도 받아서 늘어난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축의금을 좀 많이 받았겠네요. 뭐 얼마 받았는지 좀 얘기하실 수 없습니까? 뭐 제가 솔직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전체 축의금 규모가. 그런데 제가 다 받은 건 아니고 양가집 축의금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비용을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물어보셨는데 왜 아니 하여튼 3억 근데 5천이다. 4억 5천이라고 그러셔서 예. 왜 그렇게 부풀려서 말씀하신 게 좀 적절치 않고 네.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재산 등록을 하실 때, 네. 지금 그 아드님하고 배우자 예금이 늘어난 것에 축의금 등 4억 5천이라고 돼 있어서 네,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 급여도 있고 네, 네, 아들 압니다, 급여도 있거든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네. 다 축의금이라고 하시면 그 전에는 뭐 백수 생활 하다가 정무수석 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25년간요 네. 경조사 엄청 챙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거기다가 그렇게 4억 5천이 됐는데 계좌로 늘어난 것만 4억 5천이거든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 계좌가 우리가 계좌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정치인이 자,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들어온 돈을 후보님 계좌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법적인 거죠. 그래도 하여튼 따로 뭐 3억 5천이건 그 축의금이 그렇게 됐는데요. 자, 정무수석이 되고 몇 달 만에 그걸 하면서 청첩장을 돌려서 그것도 국회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열어서 몇 억이 들어오고 그걸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4년 전에 도지사 되고 나서 저도 아들을 그렇게 장가를 보내봤는데요. 그냥 안 알리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축의금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축의금 안 받았죠.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아들 지금 둘인데 예. 한 명만 지금 보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2023년 재산증가분이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7억이 늘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금이 7억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축의금이 아닌가 저도 의심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질문을 마시고요. 안 드렸는데. 그거는 네. 그때 그 재산이 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제 축의금을 얘기하셨으니까 재산 제가 변동이나 물어보는- 그러고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현금 자산이 7억이 들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 취임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답변 좀 2023년도에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 2023년도에 재산 자, 등록하셨는데 제가 주도권 네, 7억이 주도권 들어. 할 때입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7억 아니라 몇 억도 재산 증감 변동이 있습니다. 다 그때 소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억 얼마가 늘어났다는데 현금까지 거기다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거에다 현금을 또 거기다 다 넣어서 3억이 늘어났다는데 그거에 대한 증여세는 내셨나요? 아들한테 그렇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 내셨죠? 증여세는 안 냈는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닙니다. 구청에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하여튼 안 됐다. 아니, 제 해명을 듣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해명을 안 듣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의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구세청의 유권에서 들은 얘기를 해명을 글쎄, 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됐는데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아버지 그 혼주의 하객들은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뤘는데 그 계좌는 아들의 계좌를 청첩장에다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계좌에 거기로 또 계좌 송금으로도 들어오고 다 그 현금으로 받은 것도 아들 계좌에다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를 국세청에서 괜찮다고 했던 모양인데 저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3억이건 4억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을 네. 우리 아들에게 다 줬으면 네. 증여세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 8천만 원은 우리 아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금 들어온 것 중에서 결혼식 비용을 제외하고 8천만 원은 우리 아내의 계좌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세 한도 안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넣고요. 그래서 우 후보님, 네. 아드님 그 계좌에 2억 지금 8천인가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드님 계좌 2억 8천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유권 해석을 받은 건 네. 양가 합산으로 3억 미만이면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아들에게 제 한도만 딱 증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처갓집에서 온 것도 그걸로 합친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네. 저 자세히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이 왜 자, 7억이 우리 늘었는지는 의원님, 지금 7억이 늘었는지 하여튼 증여 문제를 아니 본인 7억 증여 문제를 자진 좀 나중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다 네. 다 조사를 해서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아니, 다시 얘기하도록 제 내부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그렇게 그렇게 몰아 하시고요. 세워놓으시고, 아니 그 옛날 무슨 뭐 자, 우리 후보님. 공항 검사처럼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뒤집어 씌워놓고서 그래 너 빠져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후보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불리하면 맨날 불리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내 해명을 안 듣고 그냥 불리하면 막 검사 그러는데 해명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무서운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자, 하여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제가 그거. 지금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지금 공소 취소 특검법이 지금 한참 뜨겁죠. 아니, 본인 7억에서 이사 예금 넣은 거는 나중에 해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공소 취소 특검법이 한참 지금 뜨거운데 네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지금 그 재판받고 있던 것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특검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제가 당 지도부에도 전화를 해서 이 예민한 시기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제가 정무수로 있을 때 대통령께서 아니 그러면 우 후보님 네. 그러면 반대를 하면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라서 선거 이후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30초 쓸 수 있죠? 아니요, 그거 두 가지만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전장과 후장과만 제가 얘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네. 그 몰아붙이듯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초등학생이 근데 아니에요. 좀 룰을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룰을 제가 길게 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좀 답변한다니까요. 이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에 한번. 제가 그리고 특검 방식도 재검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사건들, 증거들이 조작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소되고 고생한 것인 건 다 압니다.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봐요. 당시 수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방법과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꼭 특검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이라는 방식조차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시기도 미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 지도부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오해받는다. 이렇게 내가 정무석실에 못하게 했지 않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후보 입장에서 전혀 언론사 없어요.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특검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여기 건 와서 관심이 이 없으셨나 봐. 시간만 그냥 이렇게 모면한다고 아니요. 되는 거는 아닙니다. 언론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특검이라는 방식조차 포함하여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이 논의를 연기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시기와 내용을 다 이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네. 지방선거 전에 네.
당에다가 이 특검 제도가 부당하다, 이게 잘못됐다, 특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공소 취소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네? 제가 이미 제 입장은 당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당에 아니, 전달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네. 얘기한 대로 내일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하는 것까지 예. 포함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 네. 지금 선거 때까지 아니, 기다리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언론에다가. 근데 뭘, 제가 지금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뭘 얼마나 또 언론, 이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김진대 지사님은 비상계엄 때 공개적으로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도지사들은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김진대 지사님은 12월 3일 날 이후에 그 다음 날까지 계엄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잘못 아닙니까? 제가 무슨 개헌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 다 했는데요.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 당일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거는 다른 잘못된 도지사들이- 것이라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얘기했습니다. 네, 1차 주도권 토론은 두 분 말씀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고요.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1차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요. 다음 한 번 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 더 못 들으신 답변 있으시다면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열기 좀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을 하고 있죠. 성격 검사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자신의 MBTI가 뭔지 또 자신의 성격상의 강점과 또 약점은 뭔지 이를 토대로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진태 후보의 답변부터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 MBTI는 ENTJ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뭐 대담한 통솔자, 지도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야, 이게 뭐 내가 이렇게까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몇 번, 두 번, 세 번 해봤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연 저도 스스로 그렇게까지 내가 큰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ENTJ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귀한,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이렇게 좀 독특한 사람하고 내가 맞춰주면서 산다 이런 불평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에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공무원 교육을 가서 받은 건데 이거는 MBTI보다 훨씬 더 한 100가지 질문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심리 테스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는 제가 FC가 나왔습니다. 이게 축구 클럽 이름이 아니고요. 프리 차일드라고 자유로운 아이들이라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 검사를 한 사람이 공무원 중에 몇 년 만에 처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의 장점은 그렇게 아이들처럼 솔직 담백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좀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좀 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처럼 이 넓은 강원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도민 여러분들 마음껏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엔 우상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MBTI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역시 제한 시간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MBTI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재미로 보는 그런 성향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더니요. 저는 ENFJ라고 합니다. 그래서 ENFJ는 리더십 강한 선도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MBTI 특성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화합을 중시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리더형을 ENFJ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되게 이제 소통의 달인이다, 조정과 중재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의 정치인들도 우상호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우상호는 합리적이야,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무수석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쭉 그 각 당을 방문했을 때 모든 당의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인사 중에 우상호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가장 잘한 인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바로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한편으로는 진영을 넘어서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홍집 전 부지사와 염동열 전 후보가 저에게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다 묶어서
조금 강원도를 이 통합의 도시로, 통합의 지역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갈등을 좀 최소화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2NFJ 특성에 잘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 비슷한 측면이 꽤 많으신 것 같네요, 두 분께서. 네, 그럼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른바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주국방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보니 꽤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처럼 접경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후보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작권 환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엔 우상호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1의 가치는 안보입니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굳건한 국방력이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전시학 접권 환수 얘기하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해도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소위 말하면 서로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맹은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 이란 전쟁 나가지고 많이 보셨지만요, 아무리 동맹이 강해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안보 태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는 한미 이 작전 환수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합의된 겁니다. 이제 미국은 2029년에 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가능한 빨리 하자는 건데, 굳건한 안보 태세, 국방력을 토대로 전시작전권 환수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진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씀 외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많이 좀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는데요. 결국 한미연합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그 위에 있는 합참은 한미가 협의해서 작전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을 만약에 한국군이 하게 되면 그 밑에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른 나라 군대 상관으로 그 지시를 받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야, 이거 뭐 작전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이거를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것을 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의 위협, 또 국제 정세,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작전 능력 수행권 있어야 되는데 다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국제 정세는 지금 북중러가 지금 연합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어떻게 또 이 입장이 바뀔지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군은 아직 지금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을 철수할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5천 명을 뺐습니다. 이런 불안한 이런 것을 자꾸 서두를 일이 전혀 없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이 순서는 역시 자유토론 시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사회자 대신 상대 후보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자유스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 발언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 사회자의 제재를 받고 또 발언권이 상대 후보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도권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어업 정책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요. 요새 그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 상어, 해파리 이런 거 외에도 지금 좀 해루질이 굉장히 골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네, 사실 강원도의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가 넓기 때문에 이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어족 자원이 부족하고. 거기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어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방해 요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사실은 말씀하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바다 쓰레기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러면요. 네. 해루질이 뭔가요? 네? 해루질이 뭔가요? 해루질은 이제 민간인들이 또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멍게나 해삼, 문어들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죠. 허가 받은 분들이 원래 허가 받은 분만 하게 돼 있어요, 해루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해루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으로 지금도 하면. 보면은 일부 이제 어촌기 이런 데서 나가서 이제 서울에서 오신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잘 법을 모르고 막 자꾸 그러면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또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그 밤새도록 다 지킬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실 때 그 관광객들한테 좀 잘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바다의 지금 어족 자원이 허가받지 않고 자꾸 후보님, 뭘 잡아가. 고지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법령이 지금 미비해서 지금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도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점이 지금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문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인식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루질은 그렇고 또 어민들을 이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대포항에서도 어디 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 어민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어민들의 삼중고다 그러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좀 뭐가 삼중고인지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자꾸 뭐 이렇게 아나 모르나 물어보듯이 하는 거는 좀 예, 말씀하시면 취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주로 얘기하는 어려움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 그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어족 자원이 부족한데 정말 이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근본적인 산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네, 어족 자원. 두 번째로는 이제 배를 운행할 때의 인허가 문제. 그러니까 이 고성 인근 이런 데서는 배가 출항하고 들어올 때마다 신고하는 제도의 복잡성 문제. 그럼 세 번째는 배가 지금 너무 많은데 좀 감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말씀도 해주신 분들도 말씀도 알겠습니다.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지금 얘기하신 것도 좀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배의 고유가 네. 너무 기름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는 그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데 그 대책 그리고 이제 어족 자원이 줄어드는 그걸 이제 세 가지를 보통 그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고유가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이번에 그 전쟁으로 이게 많이 오르고 지금 해서 유가 인상분 그거를 중앙에서 뭐 한 70%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고 그보다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중앙의 지원만으로 알겠습니다. 충분치 않은 것을 항상 강원도가 되면 지원할 뭐 다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붕어섬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는 있는데요. 붕어섬 문제에 대한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 붕어섬 가운데에 이제 이 태양광 시설들이 가득 있어서 그게 보기도 흉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현재 있는 그 태양광 발전 시설들의 이제 계약 기간을 좀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다시 빼는 것이 바람직한지 네.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붕어섬이 춘천 시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붕어섬이 그 춘천 말고도 한 군데 더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붕어섬이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건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 말고 네. 또 다른 붕어섬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화천에 있는데
예. 우리 우 후보님의 그 정책 자문단이 민주당 화천 군수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해가지고 화천 붕어섬 개발 공약도 내고 막 그렇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물어서 네, 잘 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악을 좀 네,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 우리 우 후보님 서울 서대문에서 네. 이렇게 하셨죠. 저에 대해서 뭐 공약을 많이 이행했냐 이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난 그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그 강북 횡단선 기억나시죠? 네네. 또 뭐 그런 것들 서울 서부선 경전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셨던데 그거를 조속 착공하겠다. 네. 그게 제대로 됐나요? 그게 박원순 시장 계실 적에는 잘 진척이 되다가 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이분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 재정 아니에요? 사업에서 빼버렸다뇨. 그러니까 이 순위가 쭉 있었거든요. 지정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근데 강북 횡단선은 아예 빼버렸고요. 서부선 전철은 이미 계획이 확정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 후보님. 문제는 특히 강북 횡단선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처리한 겁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우 후보님 얘기 들으면 뭐 원주에도 홍제동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럴듯해서 뭐 저도 정말 깜빡깜빡할 때가 강릉 있는데요. 시청을 원주시청으로 헷갈린 자, 건데. 우리 그 홍제동인데. 예. 강북 횡단선이요 빼버린 게 아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상은 이런 겁니다. 그건 아셨나요?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박원순 시장이 있을 적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전에 11호 공공자원으로 하겠다고 서부선은 민자 사업이에요. 강북횡단선은 시 돈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 된 다음에 계속 연기하면서 미뤄지다가 결국 이렇게 좌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북횡단선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빗발치고 있는데 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서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로구, 성북구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는 왜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그 사업을 마치 빼버렸다고 그러십니까? 그걸 사실상- 추진을 하다가 네. 재정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정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네. 서울시가 요령이 이렇게 잘 이렇게 신청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아까는 빼버렸다 그러시다가 이제는 또 예비 타당성 탈락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서울시 탓인가요? 아니 보세요. 서울시가 그 애초에 그걸 이제 시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돼갖고 다시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서 미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은 그 문제는 서울이 제일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된 거는 다 자기 덕이고 잘 안 된 것은 전부 오세훈 시장 탓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우상호 후보가 서울 서대문에 이 SOC 공약으로 낸 게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강북 횡단선하고 서부 경전철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하나도 그 공약이 달성된 게 제대로 착공이 된 게 없습니다. 하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됐고요. 다른 하나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그렇게 그냥 뭐 시장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강원도에서 이런 SOC 사업 8개를 신청해서 8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뭐 가만히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재부에 가서 마지막 PT까지도 거기까지 다 참석하고 특히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거는 경제성이 0.27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시민들과 함께 그 뙤약볕에 걷기 행군까지 하고 그렇게 정말 그리고 김 지사님이 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안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 시장님 그런 거를 지사님은 우리 잘하셨고요. 말 좀 근데 끊지 마시고요. 오세훈 시장은 잘 못하셨어요. 후보님 네. 중간에 그렇게 말 끊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도 같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두 개 딱 그 SOC 제가 그때 21대 총선 공약 보니까 SOC 공약이 딱 두 개인데 두 개가 아직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165개 공약을 해가지고 93%를 하고도 그 몇 개 안 됐다고 그렇게 공약을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서대문에서도 제대로 잘 안 했는데 강원도에 와서 갑자기 잘하겠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진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상 후보님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해명을 제대로 안 하셔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축의금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선 신고를 보면요. 그게 2022년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그때 결혼식이 11월쯤에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2023년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재산 신고를 보면 예금이 6개월 만에 후보자 본인은 2.4억 원, 배우자가 2.4억 원, 장남이 1.8억 원, 차남이 5천만 원 등 총 7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니 6개월 사이에 어떻게 가족 전체의 재산이 7억 원가량 증가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해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재산 신고의 예금이 7억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전 가족이. 그때가 몇 년도라고 지금? 2023년도 재산 신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재산 신고라는 건 2월 마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2022년 당선되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재산 신고 하셨잖아요. 2022년 도지사 당선되셔서 취임하고. 그러니까 그게 6개월 사이에 재산이 예금이 7억이 늘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본인 2.4억 원, 배우자 2.4억 그러니까 원. 하여튼 23년도 초에 신고한 그것이 네,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22년도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 아들 결혼시킨 게 22년 8월이니까 8월, 예. 그게 조금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제 아들 결혼식은 일체 알리지를 않아서 네. 우리 쪽 하객이 10명,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네. 요 그러면 말씀을 축의금이 드리고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그러면 어디서 그게 그렇게 늘어났냐? 제가 지금 생각컨대 그때 22년도에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처갓집 유산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축의금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조의금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현직 지사지잖아요. 조의금을 받아서 축의금은 받으면 안 되고 조의금을 받아서 한 게 되는 아니고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처갓집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유산을 네. 상속을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 근데 예. 그게 신기한 게 본인 2.4억, 배우자 2.4억인데 그럼 장남에게도 상속을 한 겁니까? 1.8억이 들었어요, 장남이. 저의 장남이. 예, 1.8억이 예금이 들었어요. 차남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장남은 거기도 뭐 상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이미 이 장남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자기가 독립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 재산 등록하신 도지사 당선되신 다음에 등록하신 그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재산 신고는 12월 30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5, 6개월 사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러면 자, 우리 후보님.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재산이 들었으면 그건 제가 이해해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의금은 알리질 않아서 하객이 없는데 무슨 축의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상속 재산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됐을 거로 제가 그거를 그럼 추정한다고. 장남에게 주신 거예요? 부인은 2.4억이고 본인은 2.4억이고 장남이 1.8억이거든요. 장남이 이제 1.8억 받은 거를 가지고 또 우리 그 내부에서 이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 그렇게 관심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니 되는 제 게. 축의금에 관심 있으시길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뭐 재산이 몇 억이 들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몇 년 전에 그 재산 등록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이렇게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 물어보고 정확히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서 네.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거기서 만약에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을 하시라는 뜻이죠. 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설마 나쁜 짓 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몇 년 전 거가 뭐 아들 계좌가 어떻고 당신 계좌가 어떻고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축의금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전 또 본인 것도 잘 정리를 하셨겠지 생각해서 말씀드린 근데 거고. 뭐 알겠습니다. 축의금까지도 그것은 그렇게 내일 받으신 분이 다 해명해 네? 주시고요. 두 번째 축의금까지 그렇게 받으신 분이 그거 알리지도 않고 한 사람한테 또 뭐 그렇게까지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축의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늘었냐고 물어봤죠. 아까 처음에는 축의금으로 시작을 하시고 다 아니 그러니까 들었는데요. 이게 축의금 얘기하시니까 늘어난 걸 해명해야 되는데 뭐 그게 혹시 그때 결혼도 있었고 그러니까 혹시 축의금 아니냐고 물어본 거죠. 뭐 혹시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또 사실 뭐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도 뭐 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명태균 씨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신가요? 명태균 씨. 글쎄 뭐 친하다 그냥 아는 사이죠. 그냥 아는 사이입니까? 네. 근데 보니까 관사에서 불러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집무실에 불러서 같이 대화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후보가 명태균과 나눈 카톡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후보님께서 레고랜드 이제 그때 경제 위기 왔을 때인데요. 존경하는 명 대표님, 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에 장번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글은 제3자가 작성한 것인데 사건 정리가 잘 돼 있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는데 왜 명 대표님에게 도움을 부탁하셨나요? 그냥 일반적인 지인을 넘어서는 부탁인데. 참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겪습니다. 그 남의 카톡을 뭐 나누고 주고받고 한 거를 뭐 이렇게까지 뭐 하실 것도 뉴스타파라는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거든요. 제가 명태균 씨를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하고 뭐 그냥 뭐 몇 번만 만났다고 한 것도 아니고 친분 관계를 가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친분이 두터워서 김진태 후보님이 그분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는 그런 메신저로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한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진태 그거 경선 내가 시켰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결국 명태균 씨와 친분을 유지하신 이유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단체 공천적이 나왔을 때 예, 저도 명태균이 후보님에게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를 전송해 주는 것도 답변 나왔거든요.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신세를 지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태 경선을 내가 시켰어. 한 거는 그러면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후보를 내보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고 저는 바로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경선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우상호 후보. 그러면 대통령이 보낸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로 돌아가서 그 명태균으로 인해서 윤 부부에게 무슨 뭘 부탁을 했냐, 뭘 했냐. 저는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해서 4년 전에 공천을 받았습니까? 컷오프 됐다가 단식 투쟁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명태균 아니라 윤 부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다 진술을 했고 그 서슬퍼런 특검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유 김진태 불러서 혼을 내고 했을 텐데 그 특검에서조차도 아무런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럼 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건 공천에 개입했다기 아니라
저를 내보냈다는 뜻이고요. 공천은 당 대표가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아니, 대통령 공천은 안 하고 제 그냥 말씀 내보냈다? 들어보세요. 공천을 왜 그냥 합니까? 제가 나오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관계자에게 내가 그때 이제 공천이 탈락하고 컷오프 되니까 물론 이제 그때 고생도 하셨지만 내가 경선하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네. 두 분 답변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차례에 걸친 주도권 토론 시간 두 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관사 문제 매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강원도에는 본인 명의의 집을 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후보님 맞습니까? 네. 네. 김 후보님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이 되신다면 관사를 쓰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는 퇴임을 하시거나 낙선을 하신다면 그래도 강원도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우상호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지사의 관사를 하도록 이렇게 관사를 마련해 준 것은 관사를 잘 활용해서 도정에 전념하라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관사를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안 쓰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결국은 다시 또 관사로 가시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사가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데모를 한다거나 민원을 전달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관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현재 관사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의 의미는 도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재난이 생기거나 바로 대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청사로 뛰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위기 대응의 신속성, 이걸 보장하는 것이 이 관사 활용의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관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점 있는 데서도 물론 많이 만나겠지만 관사에서 조금 내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강원도의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여러 정책들 제안을 받는 그런 자리를 활용하면 또 나름대로 관사 활용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한 이후에는 저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진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우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면 관사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여져서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관사를 썼을 때 그 많은 그 민주당 도의원들이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걸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전 20년 전부터 써온 건데 저한테 그렇게 그거를 못 살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이제 또 그 도청을 새로 짓게 되면 그거 이제 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는 좀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사용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퇴임 후에 나중에 언제가 됐건 이렇게 되면 저도 원래 강원도에 집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왜 팔았냐? 그게 마침 도청 이전 후보지 그 면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팔기 싫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퇴임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강원도 춘천에 또 집을 구입해서 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오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무리 연설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후보께서는 각자 자신의 선거 구호를 활용을 해서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저 김진태 후보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두 번째인데 뭐 하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먼저 이렇게 원래대로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아, 그러면 네네. 우상호 후보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는데 또 시켰는데. 네. 네, 그럼 네. 저기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그러면 우상호 후보님께서 네, 네, 답변을 네.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서 그것을 세계와 경쟁하는 인류 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꿈입니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게 만드는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에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강원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번에 도민 여러분께서 판단의 기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강원도가 특별해지려면 모든 걸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떨리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 보낸 사람 저 우상호는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얼마든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국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각종 법과 제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 이장님을 생각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도 키우고 도가 열심히 도와서 제대로 된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도 우상호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우상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진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대통령이 보낸 사람, 그거는 괜찮고,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해서 그 고생해서 경선해서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보냈다는 말씀 좀 듣기가 그렇게 민망합니다. 본인이 나왔으면 본인은 얘기를 해야지. 아마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빠 힘센 사람, 우리 아빠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 반장 뽑아줘. 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와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아빠 찬스를 쓰겠다는 말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도민의 심부름을 하라고 뽑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동안의 이 삶에 누구나 와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잘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보면 강원도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그렇게 아무에게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의리와 뚝심의 김진태, 진짜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원도지사 후보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KBS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